안녕하십니까. 김농구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회부 11월 15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장님, 네. KSO에서 오늘 발표했죠. 네네. 했는데 좀 윤석열, 이재명 차이가 벌어졌다 이래가지고 예. 이 컨벤션 효과가 좀 이렇게 일주일 지나면 차이가 조금 이렇게 좁혀지지 않겠나 네. 이랬는데 벌어졌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아시다시피 매주 월요일 날 오전에 네. 자료를 공표하지 않습니까? 예. 정확히 일주일 전 국힘 대선 후보가 결정되고 그날 바로 저희가 오후에 조사 했고요. 들어갔죠. 예. 그래서 10.6%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예. 컨벤션 치고는 좀 많은 것 아니냐, 꽤 많은 논란도 있었고 설마 이렇게까지 두 자릿수를 하는 게 주는 심리적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컨벤션 효과라 하면 네. 통상 일주일에서 한 길어야 열흘 정도. 네. 그리고 날이 흐를수록 컨벤션 효과라 하면 일시적인 팝업 조금 튀어오르는 거니까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잖아요. 예. 그리고 다른 쪽 후보도 조금 올라오면 상대적으로 더 차이가 좁혀드는 감을 주게 마련이고 대부분의 컨벤션이 여지껏 그랬습니다. 우리 현대 정치사 주요한 선거에서 겪은 것도 그렇고 뭐 여론조사나 컨벤션 효과 또는 TV 토론 선거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의 몇십 년간의 누계 데이터의 그래프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 주는 두 주째 들어가는 첫날인데 윤석열 예비후보 한 2.6%포인트 올랐고요. 예. 이재명 후보 1.2%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격차는 저희 조사, KSOI 조사로는 윤석열 45.6, 이재명 32.4, 약 13%포인트 차이가 나고요. 심상정 4.9, 안철수 4.0, 김동연 1.1, 기타 다른 후보 2.5, 지지 후보 없음 8.3입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꽤 올랐고 이재명은 그보다 덜 오르고 있는데 차이는 벌어졌다. 그럼 이걸 그냥 컨벤션 효과의 관성적인 연장으로 볼 것인가? 저는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는가. 예. 그렇다고 대세론이 굳어진다 이런 성급한 말씀을 드리기에는 정말 그건 말 그대로 너무 성급하고 아직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고 또 앞으로 갈 날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초반 기세 장악 또는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한두 주일 더 계속되면 나도 모르게 좀 기우나 하는 심리를 주변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대세론도 아니고 이건 컨벤션도 아닌 그러나 조금 플러스 알파는 윤석열 보수 후보 쪽에 확실히 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예. 초반 분위기는. 그 세대별로 보니까 네. 지금 현재 이전하고 세대 다른 게 20, 30대가 이 윤석열 후보가 그 지지가 높고 네. 그리고 40대를 중심으로 해서 40, 50대가 또 이재명 지지가 높고 60대 이상이 윤석열 지지가 높다 이랬는데 다른 조사는 차이도 좀 있긴 하는데 KSO는 깜크게 지금 이 들어맞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예. 예, 20, 30대가 20대는 이해하는데 30대도 제법 높네요. 네. 이게 그 40대는 역시 이재명 후보가 높고 50대 거기야 뭐 전통적으로 강해 왔으니까요. 비슷하고 60대 이상은 뭐 압도적이고 네, 윤석열 후보가. 그 저는 30대를 좀 이렇게 다른 조사에는 좀 차이 나는 것도 있거든요. 네. 이게 그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점을 네. 짚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점은 예. 이게 제비 한 마리 같은 건지 아니면 트렌드로 굳어졌는지를 예.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네, 우리가 40세 미만을 지금 뭉뚱그려서 특히 이번 대선에서 말하고 있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잘 아시겠지만 왜 40세 미만 그룹에 주목하느냐를 한번 복습 겸 점검을 해보자면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층이 제일 많은 곳이 40세 미만 그룹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건 여당 경선 과정에서도 이낙연, 이재명 차이 그때도 남성, 여성, 젊은층 이런 게 차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국힘에서도 윤석열과 홍준표 이런 게 있었고요. 아직 잘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부동층이 타 연령대에 비해서 특히 많은 그쪽이 그룹이 40세 미만이라는 것과 예. 또 40세 미만에서 후보를 정한 사람들 중에도 난 여차하면 후보를 40세 바꿀 수 미만이라 하지 말고 20, 30대라 해야죠. 좋습니다. 앞으로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2030이라는 용어를 쓰겠으되 저는 십진법에 따른 이 분류 체계는 굉장히 비과학적이다. 그다음에 2030을 묶어버리면 21살과 39살이 같은 그룹에 속하게 되는데 21살과 39 사이의 거리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39은 41살하고 차라리 훨씬 가깝죠. 2030 그룹 내에서 후보를 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는 여차하면 후보를 바꾸겠다라고 유동적인 태도 또는 개방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플렉서블한 층이 많게는 60%에 이르기도 하고 적게는 40%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다 나와요. 그걸 예. 종합했을 때 한 반수가량은 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2030 이외의 십진법 분류에 따른 세대 40대, 50대, 60세 이상에서는 지금 후보 정할 사람은 되게 정했다. 그리고 잘 안 바꾸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후보들이 2030으로 달려가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예. 근데 뭐 누구나 다 달려오니까 달려오는 걸 보는 2030들이 보면 뭐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혀를 끌끌 차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언제부터 우리를 쳐다봤다고 저러나하고 입술 빼지백하니 내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쨌거나 간에 2030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럼 30에서 왜 윤석열의 이런 변화가 나타나느냐 숫자로 불러드리겠습니다. 10월 말일 10월 29일 조사치로 윤석열은 19.4% 지지율이었습니다. 대선 후보로 뽑힌 날 11월 5일 이 숫자가 35.5%로 튑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한 거 11월 15일 발표 45.4%입니다. 윤석열이 여론조사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가끔 팍 튀는 거 2배 가까이 튄다거나 이를테면 상당히 튀었네요. 그래. 네, 그래서 과연 우리 거 너무 튄 거 아닌가? 이거 좀 어쩔까요? 막 좀 걱정도 되고 다시 한번 꼼꼼히 쳐다보고 하는데 나온 데이터를 믿어야지 그럼 뭘 믿겠습니까? 다만 제비 한 마리라는 말씀을 제가 처음에 드렸던 이유는 이게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겠다는 일말의 걱정 내지는 의구심은 좀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 그룹에서 윤석열 10월 말일 조사 때는 30.6%, 그게 11월 5일 대선 후보로 뽑힌 날은 45.6%로 거의 50% 뛴 겁니다. 맞죠? 그런데 오늘 발표된 걸 보면 여기서 조금 더 붙습니다. 48.5%. 자, 그리고 서울만 제가 따로 떼서 좀 따져봤습니다. 흔히 수도권 이러는데 서울과 경기 인천이 결이 좀 달라요. 이번에는 경기 인천은 이재명 후보의 오랜 정치적 근거이자 상대적으로 늘 강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자, 서울만 놓고 보면 윤석열 10월 말일 10월 29일입니다. 10월 말에는 32.5%, 이게 11월 5일 대선 후보로 뽑힌 날 무려 47.3%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저희 KSY 서울 52.5%입니다. 서울만 놓고 보면 5자를 그린 첫 번째 날 조사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앞으로 대단한 큰 변동의 소지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3주 연속 윤석열 후보가 남성 그룹, 30대 그룹,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서울 이 세 군데에서 눈에 띌 만한 눈여겨봐야 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하위 변인을 체크하는 김에 네. 직업도 한번 보죠. 직업도 자영업이 61.3% 나왔어요 이번에. 이거는 추이는 어땠습니까? 그거는 따로 뽑아보지 않았는데 이것 자영업층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보다 우위에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상승률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제 기억으로는 3주 전에 저희 KSY 직업별 분류에서 자영업 측의 윤석열 후보 지지 점유율은 39%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61.3%까지 나왔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죠. 네네. 그래서 지금 거의 전 연령대, 거의라고 하겠습니다. 40대, 50대는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아직도 강세를 갖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강했던 그걸 빼고 나면
연령별, 성별, 지역별에서 윤석열 후보가 초반 2주일 동안 하이 스코어를 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늘 이야기하는 게 젊은 층과 중도층을 봐야 된다. 네. 이러는데 중도층에서도 이 모든 조사들이 거의 10% 이상, KSO의 조사는 15%포인트가 네. 중도층에서 윤석열 후보가 더 높아요. 오차 범위를 다 벗어나 있어요. 지금 주요한 지표가. 예.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의 오늘 이번 주 조사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요 점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가 국힘 후보가 결정된 날인데요. 그때에 비해서 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일단. 그런데 30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제가 조금 전에 불러드린 것처럼 눈에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30대를 보면 이재명 10월 말 32.0%, 11월 5일 31.6%, 오늘은 28.2%로 좀 줄었어요. 윤석열 후보가 상대적으로 너무 강세니까 룸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2주 연속 하락을 했다는 것과 인천, 경기 자신의 정치적 홈그라운드라고도 할 수 있는 곳에서 10월 말에는 이재명 37.4%였던 게 11월 5일 윤석열이 후보로 된 날 35.7%로 1.7%포인트는 빠졌고 이번 주에 다시 35.1%로 조금 내렸습니다.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 측으로 봐서는 조금 주목해서 봐야 할 시그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이재명 캠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 이 국힘 윤석열 후보 당선 이후에 컨벤션 효과다 뭐다 여론조사 이렇게 벌어지는데 보면은 자기들은 크게 빠지지는 않았다. 제자리다. 크게 빠지지는 안 하고 뭐 소폭 빠진 데도 있고 예. 안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상당한 포인트로 올라갔다. 예. 그리고 그것은 컨벤션 효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이번 주까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 KSO에 보면 다음 월요일 발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주일 뒤에. 예. 그렇죠. 그때도 추이가 이렇게 된다면은 이 대단한 비상이죠. 이거는 위기고. 맞습니다. 예. 흔히 컨벤션이라고 할 때는 일시적으로 오르는 거고 다시 원자리로 내려온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이재명 후보가 역변션이라 할 정도로 컨벤션 효과가 없는 가운데서 이 그동안 그렇게 그런 지적들을 많이 했잖아요. 비슷한 시기에 네. 서로 후보를 뽑아야. 이쪽은 한 달 먼저 빨리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원식 지금 선대위 예. 이 공동 선대위원장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랬더만은 왜 그렇게 물론 당헌 당규가 그렇게 돼 있다 그러지만 후보들끼리 조정하면은 날짜는 조정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4차 5주가 쉬었잖아요. 5주 열어진 건데 예. 원래는 11월 같은 비슷한 시기에 하자 예.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원식 선대위원장 말이 하면은 자기들은 이번 대선에 이번 정기국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시대 정신에 맞는 시대 과제를 풀기 위해서 예산과 입법으로 국민들한테 그걸 보여줘야만이 180석을 줬는데 그것도 못하면은 저기는 뭐 이렇게 지지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도 지금 깔려 있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이 그게 중요하다고 해서 이제 이 결과적으로는 한 달 앞서서 뽑았는데 네. 결국 지금 보니까 뭐 지금까지는 된 것도 없잖아요. 이게 특별하게 정기국회에서 예. 뭐 앞으로 12월 말까지 뭐 한다 그러는데 하여간 두고 볼 일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역변션과 컨벤션 하면서 그것이 상당한 어떤 거의 따블로 이렇게 보일 만큼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원식 위원장의 말씀 듣고 보니까 한국파 모범생다운 말씀이십니다. 뭐 없어요. 그런데 정기국회가 항상 아무리 180석이라는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다 하더라도 파트너가 있는 것이고 국정감사가 겹쳐 있고 돌발적인 게 있어서 갑자기 정치 이슈로 대두가 되면 2, 3일, 3, 4일은 후딱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점이 또 고려가 지금부터 시작해요. 됐고 그래서 또 하나는 네. 지금 5주가 코로나 때문에 5주가 수년이 돼서 10월 10일 날 이재명 후보가 뽑힌 거거든요. 만약에 5주가 수년이 안 됐다고 칩시다. 그럼 9월 중에 뽑혔었어요. 원 스케줄표에 의하면. 우리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컨벤션 효과도 일찍 누려야 되고 예비 후보와 대선 후보는 질적으로 다른 거 아닙니까?
무게도 달라지고 언론의 주목도도 달라지고 정책 개발이나 방향의 폭과 행보도 달라지고 근데 그걸 못 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반 계산에는 민주당의 계산에는 조금 차질이 좀 오고 있다. 아울러서 중간에 김 대표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잠시 하나 끊어졌는데 두 가지 통계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무당층에서 이재명 후보가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오늘은 11월 15일입니다. 3주 전 10월 29일 조사에서는 무당층 이재명 18.3%. 그런데 11월 5일 윤석열 후보 확정일 날은 이게 12.8%로 꽤 줄어듭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오늘 다시 이게 17.7%로 거의 3주 전 수준과 비슷하게 회복은 됐습니다.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 사이에 상승폭을 일단은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불러주는 게 1, 2당 후보 플러스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까지 불러주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 다른 후보 이렇게 하면 이게 3주 전에는 2% 포션이 18.1%였어요. 거의 20%에 다다랐는데 윤석열 국힘 후보로 뽑히는 날 이게 6.7%로 줄었고 이번 주에는 이게 2.5%로 급감했습니다. 3주 동안에 무려 20% 가까운 수치에서 2.5%로 굉장히 줄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감소세인데 각 후보별 지지세가 조금씩 모이고 있다. 별집이 나타난다. 여기까지는 누구도 이견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TSY에서는 그거는 원래 안 묻습니까? 뭐요? 그 정권 교체론하고 이번 주에는 안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물었습니다. 지난주는 어떻게 나왔는가요? 지난주 두 차이가 약 17%포인트 정도 차이 났습니다. 53대 38인가 이 정도 쓸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오네요. 네, 저희가 그걸 매주 묻지는 않고요. 몇 가지 질문을 3주 텀으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차기 대선 성격이라거나 당선 가능성 이거 매주 물어야 큰 변화를 찾기 힘듭니다. 다만 다자 대결 내년 대선 일단 다자 대결로 갈 확률이 대단히 높으니까 심상정은 뭐 거의 정해졌다고 봐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루틴하게 매주 데이터 축적과 추이를 보기 위해서 매주 묻지만 내년 대선의 성격이라거나 당선 가능성 또는 뭐 경제는 누가 잘할 것 같니 안보는 누가 든든해 보입니까 이런 것들은 돌려서 묻고 있습니다. 지금 심상정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제가 또 한 말씀 드리자면은 저하고 지난주에 생각이 달랐죠. 예, 심상정 세 번째 대선 도전이죠 정의당에서. 네. 한 번은 자기가 드랍을 하고 사퇴했고 한 번은 이제 끝까지 나가가지고 6.1% 네. 받았고 지난번이 6.1%였죠. 예. 2017년.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다. 지난번에 연동형 비례제 그것 때문에 배신당한 거. 네, 배신당 그리고 당에서도 굉장히 타격이 컸죠. 그리고 비분관계 해야 할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대목에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은식 선대위원장이 6월 항쟁 이후에 대선이 7번 치러졌는데 거기에서 보수가 4번 그리고 이쪽이 3번을 이겼대요. 이게 DJ, 노무현, 문재인. 이게 4번은 이제 저쪽에서 이겼고 그런데 이게 3대 4지만 사실상 이번 대선이 결승전이다 이게. 이번 대선이 동의합니다. 왜냐? 왜 결승전이냐면 이쪽에서는 진보 쪽으로 보면은 탄핵에 이어서 180석 지방선거 압승까지 한 상태에서 지금 대선을 치르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기에서 지면은 저 당은 미래가 없다. 저 세력은. 그래서 완전히 사람들이 숨어버리기나 돌아서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들도 절체절명의 선거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보수 쪽에서도 탄핵으로 거의 3일 위까지 갔다가 지금은 보면은 언론에서 메이저 언론이라든지 심지어 의사협회라든지 이런 데까지 다 나서가지고 지금 정권교체 운동을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힘을 몰아주고 있는데 박근혜 천막 텐트 이후로 이렇게 지금 힘이 몰리고 분위기가 국힘 쪽으로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결승전에서 진 쪽은 앞으로 20년간은 다시 정권 잡기 어렵다. 그래서 이번 싸움에는 이 개혁 세력과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수구 세력 간의 결성전이고 일대 대전이기 때문에 명운을 건 총력전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기는 게 아니고 국힘을 당선을 저지시켜야 되는 차원에서 예. 심상정 후보도 함께 해야 된다. 그 드랍하라 이 말입니까? 아니 그게 공동 정권을 뭐 하든 뭐 예. 하든 간에 예. 그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근데 심상정 그 후보는 지금 아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뜻이 없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하니까 본인은 예. 억지로 위원장을 한 본인을 무시하지는 않지 않겠냐. 아. 자기가 한번 해봐 보겠다. 물론 두 분의 그 노동운동 이런 거에 대한 결은 민주당의 어느 그룹보다도 우현식 의원이 뭐 정의당 쪽에 가깝긴 합니다만 심상정 의원으로서는 선뜻 국힘의 정권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용단을 하자, 후보 사퇴를 해서 내가 받고 있는 4~5% 포인트를 4~5%를 이리 주자. 그 말을 정의당원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러한데 그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예. 연말 연초에 되면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아니, 올 수야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저는 달려 있다 봐요. 이게 정치는 생물이고 예. 상상력의 세계잖아요. 예, 그 속에서 달려 있다 보고 그런데 안철수 부분에 예. 이 굉장히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게 많은 이 의원들은 후보 단일화 없이 대선 승리 없다, 정권 교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준석 당대표랑 그리고 지금 김종인 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유력한 분께서는 그거는 대세에 큰 역할을 못한다. 뭐가요? 이 안철수 단일화 그게 대선 정권 교체를 좌지우지할 만한 변수가 못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이 조사를 이렇게 보면은 정당 지지도 있잖아요. 네.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당은 이 사자 구도가 됐는데도 윤석열 후보한테 68. 예, 가고 있죠. 예. 예. 그리고 이 안철수는 15%밖에 안 돼요. 예, 자기 후보 안 찍습니다. 국민의당.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국민의당 당원들은 저는 솔직히 당원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죄송스럽지만 그냥 당원이 좀 있다 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응답을 하는데 네. 충성도라거나 정체성이라거나 당원이라는 생각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안철수 개인에 대한 팬클럽 같은 성격이 있다가 그냥 뭐 동호회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소구력과 소속감이 굉장히 약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 옆길로 갔었는데 아까 심상정 이야기 하다 보니까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예. 한 5%였다 10%였다가 지금 15 내지 20%까지 벌어졌어요. 이게 상당히 지금 정권 교체의 민심이 예. 이 15 내지 20%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저는 이 민주당 입장에서 위협적인 게 아니다. 그래서 송영길 당대표가 이재명 정부가 되는 것도 정권 교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거기에 예. 대해서 상당히 그 신경을 곤두서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예. 이 그 워딩 자체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 워딩 자체는 그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다든지 뭐 그런 의미가 있다든지 뭐 이러면 몰라도 이재명 정부가 되는 것이 정권 교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오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예. 어쨌든 어떻게 보시면 이 민심이 지금 도도히 흐르고 있어요 이게. 네. 예. 근데 요 사람들 15 내지 20% 앞선 사람들은 이 중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중도층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민주당이 포함된 건 맞고요. 예. 중도층 일부도 들어가 있죠. 예. 딱 그 질문을 저희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KSY가. 예.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 정권 재창출로 보십니까? 정권 교체라고 보십니까? 예. 질문 문안이 딱 그거예요. 예. 제가 처음으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 문장으로 물은 건 저희가 처음이에요. 물었더니 결과 정권 재창출이다 63%, 정권 교체다 24% 나왔고요. 참고로 주요 11월 5일부터 11월 10일 사이에 각 리서치 기관에서 발표한 것들 중에 차기 대선 성격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리서치 KBS하고 한 것 보면 정권 교체해야 한다 57.9, 거의 60에 가까운 58%입니다. 재창출해야 된다 31.7. 한국갤럽과 머니투데이
11월 8일 조사한 것 보면 교체해야 한다 56.6, 재창출 30.9 비슷합니다. 코리아 리서치는 사람이 전화 걸어서 한 거고요. 갤럽도 전화 걸어서 한 거고요. ARS를 정치조사에 관한 한 ARS를 택하고 있는 저희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걸 보면 교체해야 한다 53.6, 재창출해야 한다 37.0. 우리가 ARS와 전화 면접 가지고 뭐 누가 튀니 어쩌니 그런 말들 하는데 차기 대선 성격을 놓고는 의외로 숫자 차이가 별로 안 벌어져요. 굉장히 유사하고요. 하나만 더 보죠. NBS 4군데가 언론사 의뢰 없이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 교체해야 된다. 정권 교체해야 된다. 51.0. 재창출해야 된다. 38.0. 이게 제일 낮은 게 51입니다. 그 KSY는 보면 옛날에는 전화 면접을 주로 했는데 전화만 했죠. 네. 그래서 제가 소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TBS하고 1년간 이걸 하는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네, ARS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매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화하면 비용이 너무 세죠. 실무 연구진들은 반발이 컸습니다. 비용도 크고 비용도 굉장히 큰 손해일 뿐더러 전화 면접 조사가 시간이 물론 이틀에 하긴 할 수 있는데 너무 벅차고 쪼들려요. 그렇지만 제가 좀 강행은 했죠. 데이터를 한번 쌓아보자. 그 다음에 저희가 추석 때, 여름 때 이럴 때는 똑같은 문항으로 전화 면접도 돌려봅니다. 그래서 ARS하고 어느 지점이 차이가 나나 그걸 저희는 내부 자료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하고 비슷합니까? 네, 비슷합니다. 전화 면접 ARS 차이가. 네. 그리고 ARS끼리는 지금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맞고요. 전화 면접끼리도 유사합니다. 두 개의 차이가 어디서 벌어지냐면 후보 지지도에서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전화 면접을 전화로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면 무응답 비율이 확 커집니다. ARS는 정치에 관심이 높은 분들, 특히 보수층에서 요즘 할 말이 많고 싶은 분들이 보수 쪽에 많아요. 진보는 그냥 신이 안 나요. 응답도가 떨어져요. 그 ARS 조사하는 한 그 연구소 소장하고 지난주 통화를 했는데 그 연구소 소장이 딴 사람인데 그래서 거기서는 뭐냐면은 네. ARS 하니까 정말 노인네들이 20대 30대 누르는 것 때문에 정말 이 대책이 없으니까 그거 보면 네. 거짓말로 누르는 거 나오거든요. 그렇다 해서 그 데이터를 무시할 수 없다면서요. 우리가 선관위로부터 번호를 사와요. 거기에 개인 정보 이런 건 안 나오는데 그 사람의 연령, 지역, 성별 이건 나오거든요. 번호가 올 때. 근데 안심번호 형태로 와요. 050 뭐 이런 식으로 010 이 번호가 아니고. 근데 분명히 저분은 50대의 남자인 걸로 돼 있는데 그분이 선택할 때는 30대 여성이라고 누르면 저걸 얼마나 신뢰해야 되느냐. 저분은 지금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속이는 거 아닙니까? 이 개인들의 이런 부정직한 답변 그 끊어낼 수도 있죠, 기술적으로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몇백 명 중에 한 명이면 무시할 수 있지만 계속 나타난다면 그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사실. 자, 여기까지 여론조사로 이렇게 본 지금 이제 국힘 당선 이후에 지금 이 거의 2번 일주일마다 조사를 취하자면 네. 2번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소장님도 이야기한 대로 다음 주 조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 적어도 다음 주 일주일 후가 되면 그때는 컨벤션이란 말을 쓸 수도 없고요. 그렇죠. 써서도 안 되고요. 그때도 윤 후보가 일테면 조금이라도 올랐거나 빠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눈에 띄게 의미 있는 상승을 기록하지 못한다면 초반 분위기 장악은 사람들의 추측과는 달리 좀 기운다라는 것을